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결혼 2년,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첫사랑을 향하고 있었고, 저는 결국 돈을 챙겨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대한민국 상류층이 모두 선망하는 JB그룹의 안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편 박도준이 그의 눈부신 첫사랑, 윤채아를 다시 맞이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불행인 점은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그날, 단 한 번도 제 존재에 관심을 보인 적 없던 그 사람이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인천국제공항. 그는 깊고 고요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시어머니 방혜숙 여사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평창동 저택에서 제 흔적을 지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가꾸었던 줄리엣 로즈 정원은 오늘 아침 포클레인의 무자비한 삼날 아래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기댄 채 시어머니가 인부들을 이끌고 제 정원을 파괴하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황량해진 땅 한가운데선 그녀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채아가 돌아왔으니 이따위 애군 덩어리들은 전부 치워버려야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저를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예쁘장한 얼굴 말고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보잘것없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낳은 아이 또한 이 집안의 짐이 될 뿐이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짐 말이야. 저는 박도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 아이 좋아해요?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제 아이가 환영받지 못한다면 오롯이 제 힘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어차피 제게는 돈이 있으니까요. JB그룹의 며느리로 살아온 2년, 시어머니의 경멸과 무시는 일상이었습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그녀는 제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인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 박도준은 그런 집안일에 무심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일에만 몰두했고 집은 그에게 잠시 머물다 가는 호텔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대한민국 재계에서 손꼽히는 유능한 경영인이자 수많은 여자들이 꿈꾸는 완벽한 남자라는 것을 압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는 윤채아 역시 그를 원했던 여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능력과 미모, 든든한 집안 배경까지 모든 것을 갖췄지만 몇 년 전 스스로 유학길에 오르며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덕분에 저 같은 여자에게 박도준이라는 남자를 만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가 저와 결혼해 준 사실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저 잠시 자리를 채우는 대용품, 가치 없는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명품관 VIP 라운지를 드나들며 돈을 쓸 때조차 그녀의 경멸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정판 에르메스 백을 들고 계단을 내려올 때면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제 아들의 돈을 낭비하는 기생충을 보는 듯한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셨던 할머님, 즉 박도준의 조모님께 배운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돈을 쓰는 것은 죄가 아니다. 저는 순종적이고 아름다웠으며 어른들께 공손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의 돈을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어머니의 생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영원히 제이비가에 어울리지 않는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친정인 서진건설은 저를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장기말로 여겼고 저는 작은아버지의 뜻에 따라 제이비가에 시집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좋은 패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박도준의 서재에서 서류를 찾던 저는 책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정교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장의 낡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고 사진 속에는 모두 윤채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전부 합쳐 1,004장. 그는 단 한 번도 제 사진을 찍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도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천사는 천사를 의미하는 숫자 노름. 2년간 그의 곁을 지켰던 저는 그의 세상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한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고 저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갈망해온 어리석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저를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경멸 어린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제 봤니?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도준이는 채아를 사랑한다고. 아직도 믿지 못한 게냐? 꼴사납게 굴지 마라. 정말이지. 가엾기 짝이 없구나. 저는 주먹을 꽉 쥐며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네가 도준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꿈은 꾸지도 마. 설령 네가 아들을 낳아준다고 해도 도준이는 절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넌 예쁜 얼굴과 텅 빈 머리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니. 너같이 무능한 애는 내 아들의 인생의 5점일 뿐이야. 그녀의 독설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텅 빈 머리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결혼 초 박도준에게 아이를 좋아하냐고 물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관계를 가질 때마다 늘 조심스럽게 피임을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아직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제 아랫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할 운명. 이 아이는 과연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친구 최유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들었어? 내 남편. 공항으로 윤채아 마중 나갔다며. 저는 숨을 멈췄고 손에 쥔 휴대폰이 부서져라 힘을 주었습니다. 곧이어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사진 속 훤칠한 키의 남자가 윤채아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검은색 수트를 차려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여유롭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채아는 선글라스를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지난 몇 년의 공백이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의 반달 가까이 박도준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 한 번 없던 그가 윤채아를 마중하기 위해 공항까지 나간 것입니다.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의 빅토리아호에서 성대한 요트 파티가 열렸습니다. 윤채아의 귀국 소식은 순식간에 사교계 전체로 퍼져나갔고 저 역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 아래 윤채아는 파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몸의 곡선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그녀의 미소는 자신감과 매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선망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멀리서 제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도준은 윤채아의 바로 곁에 서서 세상에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준은 사생활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의 사진을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채아가 올린 사진 바로 옆, 저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파텍 필립 시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박도준이 늘 차고 다니는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얼마 전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희미한 알코올 향기를 풍기며 비틀거렸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깊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숨결은 뜨거웠고 단단한 손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입술이 제 피부 위를 덮었습니다. 저는 그의 술기운 때문에 약간의 불쾌감을 느끼며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제 허리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과 비처럼 쏟아지는 입맞춤에 저는 점차 정신을 잃고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비가는 절대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리였습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내 남편 무슨 생각이야? 윤채아가 방금 오늘 파티 박도준이 직접 기획한 거라고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어.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결혼 2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우리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날 함께 식사 한 번 한 적도 없었습니다. 유리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설마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총수처럼 사랑 말고는 뭐든지 다 줄게. 뭐 이런 대사라도 치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마도 박도준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낭만적인 대사가 아니라 네가 감히 누구의 아이를 낳으려 해? 넌 자격 없어 일 것입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대로 계속 참는다면 저는 서진건설과 제이비가 양쪽에서 철저히 이용만 당하다 버려질 것입니다. 제게는 부모님도 없고 할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윤채아가 돌아왔으니 박도준은 더욱더 제가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등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들과 금괴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제가 2년간 제이비가의 며느리로 살며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무도 모르는 비자금 계좌에 상당한 현금을 인출해 두었습니다. 제 총자산은 이제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박도준은 언제나 돈에 관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혼한다면 그는 제게 주었던 회사 지분을 회수하려 하거나 2년간 제가 쓴 돈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저를 곤란하게 만든다면 저는 곧장 그의 사무실로 달려가 그가 숨겨둔 윤채아의 사진들을 전부 찍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저는 그 사진들을 월초 1일 모든 경제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석과 금괴로 가득 찬 캐리어를 끌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칼날 같은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파리로 쇼핑이라도 가시나 아니면 제주도로 휴양이라도 가시나. 저는 캐리어를 꽉 붙잡고 침착하게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 잘 알아요. 어머님께서 제가 떠나길 원하신다면 저도 더는 미련 없어요. 이혼 합의서는 이미 서명해 뒀으니 박도준 씨에게 내일 법률사무소에서 보자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입꼬리를 비틀어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밝히는구나. 채아가 돌아왔으니 내 아들이 점점 집에 안 들어올까봐 겁이라도 나더냐. 저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댁의 안주인 자리에 욕심 없어요. 다만 박도준 씨가 서진건설과의 협력 관계를 끊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즐거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도준아, 그 애가 떠났단다. 이제 그 애랑 이혼 문제 해결해도 돼. 전화기 너머 회의실에서 해외 파트너와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박도준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 애가 짐을 다 챙겨서 나갔어.
이혼 합의서에 서명도 다 했다면서 내일 법률 사무소에서 보재. 박도준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만년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의 날카로운 눈에 언짢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비꼬듯 말했습니다. 분명 밖에서 만나는 놈이라도 생긴 거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이혼하자고 나설 리가.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언제나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지만 반년 전 할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마지막 방패를 잃었습니다. 박도준은 해외 신시장 개척에만 몰두했고 집에 돌아와 밥 한 끼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빴으니 저와 제 어머니 사이의 갈등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혼 얘기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그녀는 헛웃음을 치며 희열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은수 그 애는 떠났어. 이혼 합의서에도 도장 찍었고 도준아, 더는 망설일 필요 없어. 채아는 아직 싱글이야. 너만 기다리고 있단다. 그 애를 실망시키지 마. 박도준은 회의실에 앉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일에만 집중하는 타입이었고 집안의 사소한 일들은 언제나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혼은 박도준의 동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진건설의 작은아버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 결혼을 포기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할머님께서 남겨주신 서초동의 고급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란 저를 가엾게 여기신 할머님께서 주신 유일한 제 공간이었습니다. 박도준과 다툴 때마다 잠시 피신할 수 있었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길게 누워 무의식적으로 제 평평한 아랫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혼 서류에 서명한다면 저는 떠날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줄 것입니다. 저는 박도준이 진심으로 아이를 원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 중독자였고 언제나 시장 확대와 계약 협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태어난 후에야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10살 때 서진건설의 작은아버지는 저를 전주에서 서울로 데려와 키워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저를 생각의 늪에서 끌어냈습니다. 유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분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채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귀국하자마자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사람들이 널 보고 전주의 가난한 집안 딸이면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 두 사람의 연애에 끼어들었다고 수군거려. 네가 윤채아의 첫사랑을 빼앗았다고, 심지어 가짜 사모님이라고 욕해. 이제 진짜가 돌아왔으니 넌 쫓겨날 거라고.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지. 애초에 이 결혼은 상업적인 거래에 불과했으니까요. 비록 제가 그들의 말처럼 가짜는 아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박도준의 세계에 속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진건설의 이익을 위해 서울로 보내진 상품이었고 지난 2년간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저는 정말로 그를 좋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도준은 너무나도 강렬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유능하고 결단력 있으며 제게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박도준은 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 저는 다시 현실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대충 식사를 마치고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답답한 공간이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약간의 공기, 약간의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번화한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던 저는
우연히 홍대의 한 야외 라이브 클럽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신나는 음악 소리와 함께 MC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아주 특별한 게스트, 유명 인디 가수가 이곳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무대 위로 조명이 쏟아졌고 매력적인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진 한 아티스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습니다. 공간 전체에 기대감이 퍼져나갔고 제 주위의 군중들도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정말 멋지군요. 저도 한때는 가수가 되는 것을 꿈꿨지만 그것은 그저 부서진 꿈의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음악을 사랑했고 매일 피아노를 치고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서진건설의 딸이 대중 앞에서 광대처럼 노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임무는 정해진 틀에 맞춰 가문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온 후 저는 상류층의 세련된 예절과 화법을 익혔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살며시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아이가 저와 같은 삶을 살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저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꼭두각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해줄 것입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노랫소리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그 열띤 분위기는 제가 아직 고집세고 엄격한 규칙에 도전할 용기가 있었던 젊은 날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느낌이 좋았습니다. 마치 속박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인파에 밀려 무대 가까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관객과의 소통 시간에 가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제 생각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숙녀분, 혹시 저희와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 한 곡 해주시겠어요? 모든 군중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제 외모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흔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종종 낯선 사람들의 대시를 받곤 했습니다. 박도준과 결혼한 후 저는 제이비가의 명성을 위해 의식적으로 남자들과 거리를 두고 상류층의 부인들과만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시어머니는 늘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는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저는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에 맞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노래는 밤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공간을 정지시키는 듯 했습니다. 제 몸은 음악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옆에 선 가수는 제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가 손을 뻗어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정리해 주려 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휘파람 소리가 터져 나왔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뒤로 물러섰지만 불행히도 하이힐 굽이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단단한 손 하나가 갑자기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저를 강인한 품속에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몸부림치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일제히 나타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형으로 둘러싸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DJ는 당황하여 급히 신나는 배경음악을 틀었지만 주위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음악 소리는 갑자기 낯설게 들렸고 마치 위험천만한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섬뜩할 정도로 익숙한 기운이었습니다. 저는 어지러움을 느꼈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지만 제 허리를 단단히 쥔 손은 제가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압도적인 존재감, 틀릴 리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유명한 영화 감독이 아니라 제 뱃속 아이의 아버지, 박도준이었습니다. 깜빡이는 조명 아래 그의 눈빛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처럼 깊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 눈빛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한 다국적 기업을 파산 직전까지 몰아붙이며
어떤 탈출구도 남겨두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눈빛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얼굴, 무자비한 기세, 박도준의 존재감은 화려하고 방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행인들은 호기심에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모두 그의 경호원들에게 즉시 제지당했습니다. 제 심장은 혼란과 불안 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도준은 원래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교 파티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금융 잡지나 대규모 경매의 배후에 있는 미스터리한 거물로만 등장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가수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을 감지할 만큼은 눈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사교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을 거두고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도준의 시선은 제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에 놓였고 그는 저를 군중 밖으로 위압적으로 끌어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예전처럼 익숙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기나긴 밤, 뼈마디가 굵은 바로 그 손이 저를 어루만졌고 저를 매혹시켰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서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거의 반달 동안 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 시간에도 금융 뉴스에서 눈을 떼지 않는 일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와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없는 바쁜 남자가 어떻게 오후 내내 다른 여자를 위해 파티를 준비하고 공항까지 마중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정말로 그의 인생에서 제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내뱉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박도준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의 긴 다리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저를 근처에 주차된 마이바흐에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유가 뭐지? 저는 이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달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 서재에 다른 여자의 사진을 가득 채워둔 사람, 자신의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둔 사람, 심지어 윤채아를 위해 모란을 심겠다며 제 장미 정원을 망가뜨리게 놔둔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게 왜냐고 묻다니요. 그의 차가운 얼굴을 보자 문득 학창시절의 엄격한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들이 막혀버렸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생일을 챙겨준 적 없어.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습니다. 고작 그런 일들 때문에? 밸런타인데이도 결혼기념일도 없었고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함께 본 적도 없잖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혀끝에서 맴돌던 독설들이 이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마도 유리의 말을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은수야, 그 남자랑 너 부부라고 하기엔 너무하잖아. 너한테는 조금의 감정도 없는 것 같아. 이 바닥에서는 다들 자유분방해. 누가 다른 사람 감정까지 신경 써.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남자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만이 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대에서 단 한 번도 저를 보고 웃어주지 않고 달콤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박도준은 그것을 보고 손을 뻗어 닦아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깊고 매력적인 약간의 영어가 섞인 목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박도준은 중요한 고객과 통화하던 중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회의를 마치자마자 중요한 프로젝트 협상을 위해 그날 밤 바로 미국으로 날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나서자마자 비서가 황급히 달려와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사모님께서 저택 정원에서 소란을 피우시고는 짐을 챙겨서 나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도준은 굳었습니다. 서은수는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숨어들어 혼자 슬픔을 곱씹곤 했습니다. 그 크고 동그란 눈은 언제나 눈물로 그렁거렸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누군가 꽉 쥐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이혼이라는 두 단어를 입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흘깃보고 시간을 계산한 뒤 즉시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녀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은수는 그와 마주 섰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좀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이 마침내 터져나왔지만 바람처럼 가볍게 흩어졌습니다. 박도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손목시계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은수야, 그 얘기는 내가 돌아와서 하자. 그리고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경호원들에게 저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저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고 가꾸었던 장미정원은 파괴되었고 그 자리에는 윤채아를 위한 붉은 모란이 심겨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역겨웠습니다. 저는 얇고 긴 푸른색 원피스를 입은 채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느리지만 단호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박도준은 제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준비된 마이바흐로 직진하여 기사에게 할머님께서 주신 오피스텔로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마지못해 휴대폰을 보니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수야, 너는 박도준의 정식 아내다.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다른 남자와 부둥켜 안고 있을 수가 있니?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작은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적 없어요. 그는 대답 대신 제게 동영상 하나를 보냈습니다. 영상을 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의 광경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제가 무대 위에 서 있었고 메인 가수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넘어질 뻔했을 때 그는 재빨리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각도에서 보니 장면은 지극히 친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제가 유명 스타도 아닌데 이렇게 쉽게 몰래 촬영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젯밤 박도준은 분명히 경호원들을 시켜 이런 일을 막았습니다. 혹시 그가 저를 속이기 위해 연극을 꾸민 것은 아닐까요? 제가 외도했다는 누명을 씌워 윤채아가 당당하게 그의 다음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는 속셈은 아닐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수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두 집안의 결혼은 애초에 상업적인 거래였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난 2년간 박도준이 그룹 내부 문제를 해결한 후 그의 회사는 몇 배나 더 빠르게 성장했다. 우리 서진건설은 더 이상 그들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야. 저는 작은아버지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알았습니다. 박도준은 더 이상 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보다 3살 많았고 학창 시절부터 언제나 눈에 띄는 존재, 금융계의 천재였습니다. 반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도 그의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박도준이 20살 때 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붕괴 직전에 사업 제국을 남겼습니다. 할머님은 가문의 원로들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때 그는 아직 세계 10대 명문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나이는 어렸지만 보기 드문 경영 천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던 그룹을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원로들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누구도 얕볼 수 없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몽롱한 생각을 헤집고 들어왔습니다. 네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게 사실이냐?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질문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와 박도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두 집안은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에 함께 투자했지만 아직 수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혼한다면 앞으로의 협력 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그가 저를 곤란하게 만든다면 적어도 저는 조금 더 인내하고 버텨야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차가웠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가문이 재계에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예전에 작은아버지가 저를 이 항구 도시 서울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지금처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그는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설령 도준이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해도 너는 참아야 한다. 대국을 생각해야 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업가들의 세계에서는 이익이 언제나 모든 것에 우선했습니다. 저는 작은아버지가 저를 부유하게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압니다. 화려한 파티, 값비싼 보석,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는 삶. 하지만 그 양육은 단순한 가족의 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였습니다. 저는 이 굴레에 십수년간 갇혀 있었고 당연히 이 정략 결혼의 진짜 의미를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작은아버지가 저보다 몇 살 많지 않은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못 본 척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한판의 체스와 같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장기말이 되고 싶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얽히면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박도준은 언제나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손을 놓고 싶게 만들고 때로는 붙잡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떠날 수도 머무를 수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마음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희망의 끈을 제 손으로 끊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지만 바로 그때 유리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듣자 하니 윤채아가 어젯밤 급하게 미국으로 날아갔다던데 저는 굳었습니다. 두통이 몇 배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채아가 갑자기 미국에? 대체 무슨 일로? 사람들은 그녀가 가족을 만나러 갔다고 했지만 왜 그렇게 서둘러야 했을까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피로감이 점점 더 심해졌고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통증에 명확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가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도준, 단 한 번도 널 파티에 데려간 적 없지?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박도준의 감정과 제가 겪어온 모든 것에 대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도준은 나타났고 윤채아의 귀국을 축하하기 위해 밤새도록 불꽃놀이를 터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낭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위해 그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광경은 제 가슴에 칼날을 박는 것 같았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박도준은 정말로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다음 메시지에서 이어졌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박도준이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냥 너한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지. 간단한 한 문장이었지만 제 심장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말은 제가 지금까지 스스로를 속여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경고와 같았습니다. 박도준은 제게 단 한 톨의 관심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인생에서 그저 불필요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유리는 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니면 우리 청담동 클럽이라도 갈까? 오늘 밤은 그냥 미친 듯이 놀자. 새로운 남자들도 좀 만나고 기분 전환도 하고. 그녀가 웃으며 경험 많은 사람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는 너무 오냐오냐해주면 안 돼. 아내가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자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저는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언제나 얌전한 딸로서 가문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늘 순종적이었습니다. 박도준은 제가 처음으로 키스하고 밤새도록 품에 안았으며 제 몸에 닿은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상류층의 비웃음은 끊임없이 저를 향했고 제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움직이는 꽃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남자들과 교류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차가운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만하거나 쌀쌀맞아서가 아니라 단 한 남자, 저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에게 제 모든 믿음과 사랑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유리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완벽한 몸매에 건강하고 여자들 기분 맞춰줄 줄 아는 잘생긴 애들 몇 명 있어. 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녀는 짓궂은 눈빛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박도준 다른 여자 때문에 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온다며. 그럼 우리도 복수해줘야지. 평생 남자 한 명이랑만 키스할 수는 없잖아. 그냥 즐겨봐. 그 잘생긴 애들이 네 모든 환상을 만족시켜 줄 거야. 저는 멍하니 제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유리가 저에게 이런 일을 권하는 걸까요? 저는 그녀가 노는 것을 좋아하고 구속 없는 연애를 즐긴다는 것을 알았지만 언제부터 그녀가 저까지 그런 삶으로 끌어들이려 했을까요? 제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저는 배신당하는 느낌을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제 자신을 벌해야 할까요? 만약 제가 정말로 그런 짓을 한다면 제가 박도준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통의 무거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 불안정했던 마음은 더욱 흔들렸고, 저는 결국 건강검진을 위해 사립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옛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은수야, 오랜만이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깊고 차분한 목소리. 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강지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깊고 침착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지혁은 예전에 제 옆집에 살았고 특히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저를 많이 챙겨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제 말투와 출신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보호해준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가족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영 일선을 떠나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강지혁은 제 손에 들린 검사 결과지를 보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임신 4주구나. 남편은 왜 같이 안 왔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다른 여자 곁에 있어요. 강지혁은 순간 멈칫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오랫동안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임산부는 즐거워야 해. 그래야 아기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제가 과연 즐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손을 들어 살며시 배를 쓰다듬으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장면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눈빛의 박도준. 예전에 제가 아이 문제에 대해 물었을 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는 결혼한 지 겨우 3개월째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작은어머니를 통해 제게 전화를 걸어 정략 결혼에서는 빨리 아이를 낳는 것이 순리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준은 그저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그 단호한 거절의 목소리는 지금까지도 제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배 위에 놓인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갑자기 모호한 감정, 고통, 서러움, 그리고 약간의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환영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박도준의 목에 팔을 감고 그의 날렵한 쇄골에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는 순간 흠칫하더니 갑자기 저를 침대로 끌어내려 격렬하게 응답했습니다. 마치 모든 이성을 집어삼키는 거친 파도처럼. 하지만 제가 거의 완전히 쾌감에 잠식당했을 때 그는 갑자기 일어나 침대를 벗어났습니다. 서랍을 열고 작은 포장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굳었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이, 갖고 싶지 않아요? 박도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손에 든 포장지를 뜯어 다시 저를 눕혔습니다. 그 후로 제이비가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제게 아이 얘기를 꺼냈지만 박도준은 언제나 차가운 말투로 응수했습니다. 은수 씨는 아직 어려요.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닙니다. 저는 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눈에 아이를 갖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저를 집에서 내쫓고 싶어 했고, 저는 박도준 또한 저에게서 아이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안색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본 강지혁이 부드럽게 저를 부축해 아래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걱정 마. 내가 비밀 지켜줄게. 당분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임산부는 배를 굶으면 안 돼. 뭐라도 좀 먹으러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했고 계산적인 속박이 없었던 어린 시절의 우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먹지 않아서인지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강지혁이 즉시 손을 뻗어 저를 부축하고 천천히 식당 쪽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누군가 저를 몰래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즉시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지만 의심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박도준에게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전용기에 오르자마자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무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저는 뒤척였습니다. 비록 저는 그가 한 짓, 그의 잔인함,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무시함으로써 쉽게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식까지도 증오했지만 제가 여전히 그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마음 편하게 집에 돌아온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베개에 눕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리의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그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마. 새로운 쇼핑몰이 생겼는데 구경하러 가자. 기분 전환도 할 겸. 저는 강지혁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임산부는 많이 걷는 게 아기에게 좋아.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간단히 준비하고 거의 화장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섰습니다. 유리는 신나게 저를 쇼핑으로 이끌었고 그 후 압구정의 한 고급 패션 매장 VIP 룸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몇 가지 물건을 고른 후 우리는 잠시 쉬기 위해 티라운지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5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룸의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은 선두에 선 여자를 향한 기대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윤채아였습니다. 그녀는 등이 파인 긴 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한정판 에르메스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저 여자를 저렇게 빨리 알아봐? 저는 옅게 웃으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저 여자의 사진을 수백 장이나 남겨뒀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 나조차도 못 알아본다면 내가 너무 비참한 거 아니겠어? 유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는 우리 근처 테이블에 앉아 애프터눈 티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리 중 한 여자가 선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아 언니, 언니는 명문대 졸업에 석사 학위까지 있잖아요. 경험 좀 공유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채아 언니처럼 대단한 분이 다른 사람의 깨진 사랑 이야기나 들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를 겨냥한 말인가요? 그 부잣집 아가씨들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님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채야 언니랑 비교가 되겠어요. 언니는 능력 있고 독립적이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JB그룹 박 회장님이 언니를 잊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죠. 듣자 하니 그날 밤 한강 불꽃놀이도 언니를 위해 터뜨린 거라던데요. 그 말을 듣자 윤채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정하지도 긍정도 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제 쪽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탐색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오늘 입은 원피스도 평소보다 수수했습니다. 이 화려한 공간에서 저는 문득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윤채아 옆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유학을 간 게 정말 아쉬워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이비가 사모님 자리는 당연히 언니 차지였을 텐데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한테 빼앗길 수가 있어요. 저는 손가락을 꽉 쥐고 방금 말한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이혜진, 고등학교 때 그녀의 남자친구가 제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녀는 항상 저에게 질투심 가득한 태도를 보였을 겁니다.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정말 우습군요. 언제부터 이 자리가 저를 심판하는 법정이 되었을까요? 방 안은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상류층의 이야기, 정략 결혼, 그리고 수십억 원짜리 투자에 대해 논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문득 제이비가에 처음 들어온 해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저를 수많은 상류층 파티에 데리고 다니시며 유력한 사모님들에게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할머님은 제게 처신하는 법과 제이비가 사모님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 여자들이 정말로 고귀하고 지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무리를 보니 그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의미 없는 파티에 참석하고 온종일 서로를 거짓된 칭찬으로 치켜세우며 스스로에게 상류층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뿐 실제로는 조금의 기품도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유리는 제가 그들의 도발에 폭발할까봐 두려운 듯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들은 계속해서 거만하고 조롱 섞인 말투로 떠들어댔습니다. 채아 언니, 언니는 해외에서 수많은 재벌들의 자금 조달을 돕고 벤처 투자를 성공시켰잖아요. 언니의 능력은 보통이 아니에요. 언니는 강한 여자니까 뛰어난 남자 옆에 서야만 완벽한 커플이 될 수 있어요. 그녀가 킬킬거리며 경멸 어린 눈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서은수 씨처럼 제이비가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는 다르죠. 서진건설도 그저 그녀를 상업적인 도구로 볼 뿐이잖아요. 몸속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었고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유리잔을 꽉 쥐었습니다. 채아 언니, 망설이지 마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그 남자를 되찾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면전에서 대놓고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웃고 싶었습니다. 윤채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묻고 싶었습니다. 아직 제 법적인 남편인 남자를 감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혹할 수 있나요? 제가 가치가 없다고 해서 저를 잡초처럼 여길 수는 있지만 적어도 당신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존엄은 지켜야 하지 않나요? 그 도발적인 말들에 저는 당장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박도준과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극을 연출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윤채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만두래. 난 도준 씨가 오해하는 걸 원치 않아.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옷깃을 바로잡았습니다. 이혜진이 갑자기 윤채아의 목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놀라움에 눈을 빛냈습니다. 채아 언니, 그 목걸이. 어젯밤 경매에 나왔던 서울의 별 아니에요? 최고가인 500억 원에 낙찰된 바로 그 목걸이. 어떻게 언니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박힌 비수와 같았습니다. 500억 원, 박도준. 그는 윤채아를 위해 이렇게 비싼 목걸이를 눈 하나 깜짝 않고 살 수 있으면서 제가 서류 보관을 위해 개인 금고를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는 필요 없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여자를 위한 사치스러운 선물 앞에서는 망설인 적이 없으면서 제가 쓰는 돈은 한 푼 한 푼 따지게 만들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유리는 제 안색을 보고 황급히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제게 건네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분 안 좋아? 괜찮아. 나가서 바람 좀 뺐자.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박도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그가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인지 아니면 그가 정말로 피곤해서인지 그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고 바쁜 사람 특유의 냉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은수, 어디야? 왜 집을 나갔어? 서진건설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밖에서 사는 거 편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나 거의 다 끝났어. 기다려. 박도준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여전히 익숙한 위압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눈에 저 역시 다른 재벌가의 딸들과 마찬가지로 기댈 곳 없는 그저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씁쓸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유학을 완강히 거부하고 제 힘으로 제 경력을 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제 바람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멋대로 제 인생을 결정하고 모든 반대를 묵살한 채 저를 해외로 보내 예술과 미학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딸은 그저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약간의 재주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 겨우 지방대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못했던 그는 회사에 들어가 경영을 배우고 가업을 물려받고 재계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저 역시 야망이 있었고 제가 사랑하는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졸업하자마자 그들은 바로 맞선을 주선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제 미래를 생각하거나 제가 정략 결혼이라는 족쇄에 묶이고 싶어 하는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저 보기 좋은 상품, 장기적인 사업, 파트너를 얻기 위한 완벽한 며느리였을 뿐입니다. 이제 박도준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더욱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한 선택권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씁쓸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도준 씨, 당신 단 한 번도 저한테 이렇게 심한 말 한 적 없잖아요. 역시 윤채아가 돌아오니 모든 게 변하는군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저는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 박도준은 순간 멈칫하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공손하게 보고했습니다. 파트너사 CEO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다음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마를 문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은수는 화가 나면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돌아가서 설명하면 되겠지. 말을 마친 그는 비서를 향해 미뤄뒀던 업무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윤채아를 위해 샀다고 오해받는 500억 원짜리 서울의 별 목걸이가 이미 그 여자의 손에 들어갔는지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옆에 놓인 휴대폰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가 다시 전화해 주기를, 무언가 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박도준이 얼마나 무정한 사람인지 깨닫고 있는 지극히 냉정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윤채아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는 제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주변의 험담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후회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언제나 분별력 있게 행동했고 그의 일을 방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가 해외로 떠날 때 저는 그의 짐을 싸주지도 않았고 평소처럼 그의 잠옷 옆에 로즈 오일을 놓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박도준이 일이 너무 바쁠 때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저를 껴안고 제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은 채 익숙한 장미향을 맡아야만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제가 곁에 없어도 잘 잘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겠죠.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텅 빈 눈빛으로. 그리고 살며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이 감정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박도준이 윤채아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며 제가 가진 이 보잘것없는 재산마저 되찾으려 한다면 어떡하죠? 그때가 되면 저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를 헤매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게 둘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감에 저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결혼의 의지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제 힘으로 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돈을 벌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유리가 다시 저를 클럽에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최근 들어 그녀는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온종일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젊은 남자들을 소개해 주려고 안달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을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아직 불분명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쉽게 버리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고 더더욱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수 씨. 저는 작곡가 앤디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당신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특별하시더군요. 제 팬들 중 당신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노래, 음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저는 표준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친구들에게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했다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저는 대중가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 곡을 수천 번씩 반복해서 연습했고 가사 한 줄, 멜로디 하나하나를 제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점차 제 발음은 유창해졌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진건설의 딸이 삼류 연예인처럼 대중 앞에 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국 연예계에 발을 들이려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와인잔을 꽉 쥐고 살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앤디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에는 이해한다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외에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거나 수십억을 버는 콘서트를 열지는 못하지만 충성스러운 팬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죠. 그의 말은 제 영혼의 어두운 구석으로 스며드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점차 이야기는 깊어졌습니다. 저는 앤디가 예전에 재벌가의 아들이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 때문에 가족과 크게 다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재능이 있었고 사업도 꽤 잘 되어서 심하게 억압받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 음악적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 기분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녹음실에서 두 곡의 노래를 녹음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저작권이 팔리고 저는 제 손으로 번 첫 돈을 받았습니다. 비록 연예계에서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제게는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며 박도준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재능을 이용해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례 자선 파티인 군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제이비가를 떠났고 더 이상 박사모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샅샅이 훑어볼 준비가 된 사람들로 가득 찬 화려한 파티에 나타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매년 자선 활동을 주최하셨습니다. 할머님은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바치셨습니다. 저는 할머님의 선한 뜻이 짓밟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저는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중앙 자리에 앉아 오만한 자세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할머님의 관계는 예전에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이비가에 살 때 할머님은 항상 저를 보호해 주셨고 시어머니에게 맞서 제 자리를 지켜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이제 할머님께서 돌아가셨고 저는 떠났으니 더 이상 그녀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조용히 서서 상류층의 익숙한 얼굴들을 무의식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약간의 탐색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이 게임에서 퇴출당한 사람인 것처럼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저는 스스로가 무시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할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시어머니는 이런 화려한 파티에 나타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할머님은 명문가 출신으로 언제나 엄격한 규칙을 지키셨고 천박한 사람들이 상류층에 발을 들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님께서 안 계시니 시어머니는 마침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귀족 사회로 걸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반짝이는 옅은 분홍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한 무리의 귀부인들이 둘러싸고 제가 거의 웃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첨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박 사모님 오늘 정말 눈부시네요. 이렇게 젊어 보이실 줄이야. 누가 사모님께 며느리가 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겠어요. 그 가식적인 아첨에 저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이런 파티에 참석할 때마다 할머님께서는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시며 귀부인들의 취향을 파악하는 법과 남편의 인맥 확장을 도울 수 있는 여성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님은 제가 몇 번의 교류만으로도 유력한 여성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할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수야, 기억하렴. 여자는 출신이 어떻든 자신만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가치가 없으면
그저 장식품 취급을 받을 뿐이야. 저는 그 가르침을 똑똑히 기억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생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제2비가에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온종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늘 파티에서 저를 비꼬던 이혜진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혼하겠다고 난리치고 집을 나간 서은수가 어떻게 여기에 나타날 수 있지? 자기가 아직도 박사모인 줄 아나 봐. 그녀의 악의적인 말은 즉시 주위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몇몇 아가씨들이 킥킥거리며 비꼬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태연하게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고 서둘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도 언젠가는 제2비가에서 쫓겨날 거야. 그때가 되면 너는 카나리아 한 마리만도 못할 걸. 그저 남자들의 놀이개일 뿐이지. 이혜진은 의기양양한 말투로 계속 말하며 윤채아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채아 언니야말로 현대 여성의 롤모델이죠. 이번에 귀국해서는 대규모 투자 그룹까지 이끌고 와서 큰 돈을 벌었잖아요. 언니처럼 뛰어난 사람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저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조용히 그들이 서로를 치켜 세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정하지도 논쟁하지도 변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제가 말을 낭비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선 경매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군방의 회장인 용봉영 여사가 무대에 올라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경매에 나올 물품들로 쏠렸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익숙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님께서 남기신 에메랄드 목걸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눈을 부릅떴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향해 쏘아졌고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저건 박 회장님 어머님 물건 아니냐. 네가 감히 저걸 경매에 내놓아? 저는 태연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할머님의 유언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집에 가서 다시 여쭤보셔도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굳었고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이 목걸이는 그저 값비싼 보석이 아니라 할머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지위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유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경매 목록에 올라온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고 제가 어떻게 설명할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시어머니조차도 제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머님의 유언을 따랐을 뿐이고 이곳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매달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머님은 매우 검소하셨고 절대 낭비하지 않으셨지만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계속 쏘아보았습니다. 그 사이 경매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가격을 부르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장내의 분위기는 분단위로 뜨거워졌습니다. 파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는 갑자기 무대로 불려 나갔습니다. 지위가 매우 높아 보이는 한 노부인이 저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박 회장님 어머님 손에 이끌려 왔는데 오늘은 혼자서도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었구나. 저는 그분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라 약간 멈칫했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발표했다던데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겠니? 우리가 조금 경매를 해볼 수 있도록. 장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앤디가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은 마치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드레스를 잡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의 조명이 갑자기 꺼지고 무대 위로 희미한 빛만이 쏟아졌습니다. 공간은 마치 모두가 제 노랫소리를 기다리는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감정이 마음속에 차오르도록 한 뒤 목소리를 냈습니다. 멜로디가 울려 퍼지자 장내는 마치 제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래를 보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살며시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군방회는 아무나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더더욱 아무나 쉽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곳에 서서 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아래에서 작은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옆 사람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가슴을 치며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혜진은 화가 나서 발을 구르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윤채아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처럼 약해 보이는 사람이 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눈부시게 빛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더더욱 제이비가조차도 제가 명예를 회복하고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상류층에 쉽게 융화되도록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매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이것을 작은 공연 정도로 생각했고 경매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 기부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경매봉이 울리자마자 누군가 즉시 10억 원을 부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굳었고 목이 갑자기 메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이내 심장이 늦는 듯 했습니다. 박도준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즉시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훤칠한 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날카로운 얼굴. 그를 아는 사람들은 금융계에서 명성을 떨쳤던 기업가가 왜 갑자기 이런 자선 경매에 나타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의 눈에는 선망과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 재계의 신화, 젊고 유능하며 권력 있는 총수였습니다. 은수야, 나왔어. 익숙하고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곧바로 박도준의 단단한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힘주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군방의 회장이 미소 지으며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이비가는 언제나 자선 활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저는 산간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대신하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도준이 정중하게 화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제 아내 덕분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계속해서 도울 것입니다. 결혼 2년 동안 처음으로 박도준은 저와 함께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저 낯선 부부 역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의 곁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전에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놀라움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그저 거래 관계가 아니었던가? 그가 원래 냉정하고 제게 무관심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왜 그 같은 남자가 아내의 노래 한 곡을 듣기 위해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쾌척한 것일까? 자선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윤채아가 눈부신 붉은 드레스를 입고 와인잔을 든 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준 씨, 왜 이렇게 급하게 돌아왔어요? 박도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입꼬리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주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채아 씨, 내게 설명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꿰뚫어 볼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엄청난 압박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서울의 별, 목걸이가 왜 당신 목에 걸려 있는 거지? 그것도 하필 내 아내가 보게 되는 그 순간에.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을 정도로 차가웠지만 제 손을 잡은 그의 손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달려와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도준아, 나는 네가 채아주려고 산 줄 알았지. 박도준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시어머니가 순간 움찔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사람을 시켜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을 때 분명히 박 사모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칼날처럼 공기를 베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굳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제가 저택에 없는 동안 그녀는 언제나 윤채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더욱 얄심은 것은 윤채아 자신이 무심코 혹은 의도적으로 이 목걸이를 언급했고 시어머니는 그것이 그녀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윤채아는 당황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죄책감으로 가득 찬 듯 작게 떨렸습니다. 도준 씨, 제가 오해했어요. 제이비가에 직접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다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비꼬는 듯한 미소를 그렸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 이메일에 있는 사진을 당신에게 보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사진? 제가 즉시 물었습니다. 윤채아는 저를 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녀는 마치 저를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는 듯한 의미심장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제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깊은 숨을 들이신 뒤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온갖 쇼를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순진한 척 하는 건가요? 그가 당신을 위해 환영 파티까지 열어줬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저한테 무슨 누명을 씌우고 싶은 건데요? 윤채아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히 박도준에게 집중하며 설득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저렇게 낭비벽 심한 여자를 옆에 두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박도준을 자극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공기는 칼로 베어낼 수 있을 정도로 팽팽해졌습니다. 갑자기 박도준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채아를 굳게 만들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윤채아, 그런 짓은 그만둬.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윤채아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마치 그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듯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박도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제 손을 잡고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공간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박도준은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언짢은 표정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통해 들어와 그의 그림자를 유리창에 비췄습니다. 희미한 빛 아래 그의 얼굴의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문득 약간의 안쓰러움과 후회감을 느꼈습니다. 왜 고작 목걸이 하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으로 끌려와야 했을까요?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서 그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의 별 목걸이는 윤채아를 위해 산 것이 아니다. 설마 저를 위해 산 것일까요? 저는 애써 스스로를 속이며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반응하기도 전에 낮고 깊은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은 제 속을 들여다보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생각나 황급히 그를 밀어냈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고 그의 눈이 살짝 깜박이더니 부드럽게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왜 그래?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윤채아가 말한 사진 뭐야?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제가 긴장하는 것을 보고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들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 다른 남자들 사이에 친밀해 보이는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사진, 병원에서 강지혁이 저를 부축하는 사진, 그리고 심지어 유리가 아는 젊고 잘생긴 남자가 쇼핑몰에서 제게 말을 거는 사진까지 분명히 윤채아가 사람을 고용해 저를 미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불충실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배신을 혐오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려 한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눈은 겁먹은 토끼보다 더 크게 뜨였습니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역시나 작은 카드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제 손이 떨려 거의 잡고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위에는 한 남자의 흐릿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의 일부만 가렸고 근육질 몸매가 도발적이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의미심장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 씨, 만남은 인연이죠. 당신과 하룻밤을 더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유리의 뺨을 한 대 갈기고 싶었습니다. 박도준은 제 분노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보야, 최유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 못 느꼈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책망도 없었습니다. 기억해, 할머니 장례식 후에 그녀는 위로를 핑계로 항상 내 곁에 나타나려고 했어. 하지만 생각해봐. 그녀에게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의 눈은 저를 온전히 믿는다는 듯 가득한 신뢰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단 한순간도 저를 의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박도준은 끈기 있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 정도로 바빴어. 하물며 너를 챙길 여유가 있었겠어. 미안해. 제 마음속 감정이 갑자기 복잡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박도준은 그때 해외에 있었고 그의 핵심 팀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모든 협력 관계가 마무리된 후에야 그는 시간을 내어 조사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윤채아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고 언제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몇 년간 해외에 있었음에도 서울의 상류층과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 회장 딸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 박도준과 윤채아는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둘 다 뛰어난 천재였기 때문에 친구들은 종종 그들을 커플로 엮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가족 회사는 파산 직전에 있었고 반면 안 회장의 부동산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채아는 박도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었고 실제로 박도준의 가족은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그룹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윤채아는 명성을 회복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옛 영광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박도준의 어머니에게 선물을 보내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내며 교묘하게 그녀의 환심을 샀습니다. 박도준이 아무 가치도 없는, 목소리도 없는 카나리아 같은 아내를 얻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활함을 가진 윤채아는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리를 매수하여 조력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결혼 생활에서 늘 불안감을 느끼던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채아는 예비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재의 사진들은 그녀가 박도준의 어머니에게 보낸 것이었고 정원의 장미를 바꾸도록 지시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제가 아끼던 꽃들이 뽑히고 윤채아가 좋아하는 모란으로 대체된 것을 보며 제가 상처받도록 한강에서의 파티밤, 화려한 불꽃이 터져 오를 때 박도준은 사실 근처 호텔에서 사업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윤채아가 계획한 것이었고
유리의 입을 통해 그녀는 제가 스스로 떠나도록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윤채아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감정에 냉정했던 박도준이 저 때문에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아 거짓말 속에서 살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도준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깊었고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안해, 은수야.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굳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거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갑자기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졌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단단한 팔이 뒤에서 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익숙한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제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회사를 재정비하고 시장을 확장하느라 바빴어.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 일만 신경 쓰고 아내를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 아내를 잃게 될 거라고.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신 뒤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너무나도 컸고 그 압박이 내 어깨를 짓눌렀어. 회사에는 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 만약 내 손에 힘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가 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너와 일찍 결혼해서 할머니께서 마지막 날들을 외롭게 보내지 않으셨어. 저는 조용히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상황을 잘 모르셔. 많은 잘못된 결정들은 다른 사람의 늪에 넘어갔기 때문이야. 하지만 어머니 역시 가장 힘든 시기에 제2비가에 들어오신 분이지. 할머니는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하셨어.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지. 다행히 내가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저는 옅게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달콤함과 씁쓸함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박도준을 믿었고 그가 가문을 이끌어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해냈습니다. 박도준의 길고 가는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 심장이 떨릴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네가 이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그저 네가 화가 났다고 생각했어. 윤채아가 내 뒤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꾸몄을 줄은 몰랐어.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제때 설명하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너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해서는 안 됐어. 정말 몰랐어. 저는 그의 숨결이 제 머리카락에 살며시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일 줄은. 제 심장이 갑자기 마구 뛰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저택의 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장미들이 다시 만개해 있었습니다. 저는 정원 한가운데 서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단단한 팔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결정했어. 저는 약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는 옛집으로 돌아가실 거야.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박도준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따로 살 거야. 이곳은 내 집이야. 네가 이 저택의 주인이라고.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심어도 돼. 더 이상 아무도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제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에게서 명확한 보호를 느꼈습니다. 차가운 말이 아니라, 가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오직 저만을 위한 보호였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꿈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거의 선물 상자에 맞을 뻔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반응하기도 전에 따뜻한 손이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가 몸을 숙여 제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그랬잖아. 나는 너한테 시간을 내주지도 않고 생일이나 기념일도 챙겨주지 않는다고. 그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에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줄게. 이제부터는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너와 함께 축하할 수 있어. 그가 장난스럽게 제 이마에 코를 살짝 부볐습니다. 다정한 행동이었지만 저는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이 남자는 저를 팔에 안아 바닥에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은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상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마구 뛰었습니다. 제가 거절하기도 전에 그는 저를 욕실로 직행했습니다. 먼저 샤워부터 해야겠어.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은 이미 빠르게 움직여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즐기는 듯했고 얇은 입술이 살짝 올라가 매혹적이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욕조에 밀어넣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랑 같이 샤워 못해요.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이해할 수 없다는 빛이 스쳤습니다. 왜? 저는 제 작은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약간 걱정되었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그가 굳었습니다. 그의 눈에 숨길 수 없는 놀라움이 비쳤습니다. 내가 아빠가 된다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즉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욕조의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냉정한 총수라고 부르던 남자가 이제는 기쁨에 눈이 빛나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품에 안아 강인한 팔로 저를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게 옮겨왔습니다. 그가 제 목에 살며시 입을 맞추며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왜 병원 간다고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임신한 거 알리지 않았어? 저는 그를 쳐다보았고 눈에 불만이 스쳤습니다. 당신이 아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겨우 3개월 전인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가 약간 잠겼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너한테 후계자를 빨리 낳아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거절했지. 나는 아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여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무한한 다정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가 내 생각을 바꿨어.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며 그는 문득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보기 드문 온화함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가 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온기와 보호를 전해주려는 듯. 그때 너는 막 대학을 졸업했고 아이를 갖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가 아니었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었을 뿐이야.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록 할머니께서 항상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셨지만 손자가 바쁘고 며느리는 아직 큰 책임을 질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어. 그래서 할머니는 내가 아이에게 묶이기 전에 상류층 생활에 참여하고 자유를 누릴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셨던 거야. 누구도 1년 후 할머니께서 넘어져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나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저려왔습니다. 제게 할머니는 그저 어른이 아니라 저를 친손녀처럼 여기고 조건 없이 저를 보호하고 사랑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박도준이 제 뺨에 눈물 자국에 다정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 울지 마.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착한 아이를 보내주실 거야. 그의 말은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기적적인 위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원래 위압적인 사람이었고, 한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함부로 외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못된 놈들에게 속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나요?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유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꼈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아빠 회사는 죄가 없어. 제발 박도준 씨한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해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은 파산하고 말 거야. 저는 그가 직접 끓여준 제비집 죽을 먹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차가웠습니다. 그럼 넌 그 결과를 생각해 봤니? 만약 내가 정말 내 덫에 빠져서 그 젊은 놈들이랑 잤다면 일이 얼마나 커졌을지. 박도준은 모든 것을 매우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사실 유리와 윤채아는 제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약해지고 그들이 조종하기 쉬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고 그들은 손을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유리는 절망에 빠져 윤채아에게 분풀이를 하고 싶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윤채아가 서울로 돌아온 것은 부자 남편을 찾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안 회장 집안의 바닥 없는 재정 구멍을 메우기 위한 큰 한탕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상류층을 해외 투자로 유혹하며 막대한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유리의 가족과 이혜진은 이 프로젝트에 적지 않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윤채아의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도준이 보낸 조사팀이 그녀가 도망치기 전에 그녀의 사기 행각을 밝혀냈습니다. 윤채아는 체포되었고 그녀가 횡령한 금액은 너무나도 커서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실수로 늑대를 집에 들여 박도준이 윤채아의 덫에 빠졌다면 가문 전체가 무너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 일 이후로 그녀의 저에 대한 태도는 이전처럼 강경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그녀는 더 다정해지려 애썼고 심지어 직접 아기용품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가 불필요하게 긴장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저와 그녀 사이의 최상의 상태일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 너무 친밀할 필요는 없지만 냉정하게 멀어질 정도도 아닌 제가 임신 4개월째 박도준은 마침내 제가 외출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앤디가 신나게 제게 특별히 어울리는 곡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자선 명의로 그 노래의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마도 연습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인지 박도준이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제 온몸은 피곤했고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즉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기어코 저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아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나 괜찮아요. 저는 그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이비가 소유의 병원에 가면 분명히 이목을 끌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퇴근 시간이라 교통체증에 걸리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박도준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근처의 사립병원으로 조용히 끌고 갔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가 여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강지혁이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난 것을 보고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고 즉시 수간호사를 불러 제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한 것뿐이니 휴식을 더 많이 취하도록 하세요. 비록 안심시키려는 말이었지만 저는 이 두 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긴장된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 강지혁이 교묘하게 미소 지으며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당신을 많이 아끼는군요. 아기 상태에 대해 아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투가 갑자기 장난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느낌에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질투하는 거겠죠? 저는 가볍게 웃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박도준 씨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의 성격을 이해했습니다. 그저 윤채아가 꾸민 그 흐릿한 사진들 때문에 그가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가상의 적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박도준은 직접 주방에 들어가 저를 위해 푸짐한 저녁을 요리했습니다. 그는 제가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투덜거렸음에도 억지로 저를 배불리 먹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쉬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튼살 크림을 가져와 제 배에 부드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제 피부는 에센스의 시원함을 느꼈지만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제 몸에 이상하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배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만지는 듯 다정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그가 제게 바치는 가볍고 세심한 입맞춤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고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강지혁 씨 형한테 물어봤어. 저는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랑 아기 둘 다 아주 건강하대. 그리고 그는 말을 더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다정함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자도 된대. 제 얼굴 전체가 목덜미부터 귓불까지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워서인지 아니면 방 안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반박하며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런 민감한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박도준이 킬킬 웃었습니다. 그의 낮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흥미와 애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마치 아이를 어르듯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눈은 애정으로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얽혀 상대방의 온기를 느끼며 둘 다 지쳐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고요한 한밤중 그는 저를 부드럽게 욕실로 안아 옮겼고 제 몸에 꼼꼼하게 로즈 오일을 바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공간에 퍼져나가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이상하게 설레게 했습니다. 아마도 생체시계가 뒤바뀌어서인지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양팔로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곧 태어날 텐데 당신은 아직 단 한 번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잖아요. 박도준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깊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아내, 사랑해. 그 세 단어는 단순해 보였지만 엄청난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억제할 수 없이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제 입술을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포겠습니다. 깊고 긴 입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한테 이야기해줘요. 박도준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지만 이내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했지. 내 꽃, 나는 그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어. 그녀는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순진해.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작 4개의 보잘것없는 가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이 세상에 너와 똑같이 생긴 꽃이 5천 송이가 있을지라도 오직 너만이 나의 유일한 장미야. 저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감정이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점차 저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박도준이 한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그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호하게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선택해 주신 선물, 평생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선물이라는 것을. 제 아버지와 박도준의 아버지는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언급하지 않았던 과거의 짐이었습니다. 박도준의 아버지는 방탕하게 살았고 어릴 때부터 공부나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종일 놀기만 해서 가문이 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제 아버지 서은수는 자신의 열정을 쫓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집을 떠나 십수년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10살 때 저는 할머니와 함께 서울로 이사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병이 깊으셨지만 할머니를 가장 걱정시킨 것은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어린 손녀의 미래였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 할머니는 저를 서진건설의 둘째 아들에게 맡기셨지만 마음은 한시도 편치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깡마르고 수줍음 많은 소녀였지만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연약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표준어를 몰랐고 친구들에게 자주 놀림을 받으며 낯선 환경 속에서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서러울 때마다 저는 정원으로 달려가 장미꽃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 연약한 꽃잎들은 마치 제 유일한 친구처럼 대답 없이도 제 마음을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할머니께서 서진건설과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권력 있는 남자인 서진건설의 둘째 아들은 서은수를 양녀로 받아들이고 그녀에게 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해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너무 아름답지만 기댈 곳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주위의 남자아이들은 저를 일부러 괴롭히거나 대놓고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는 강시성을 가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제 곁에서 기꺼이 저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진건설은 자녀 교육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매일 제 시간에 집에 돌아오도록 요구했고 가방에 남자아이가 준 선물이 있는지 검사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래서 원래 제 것이 아니었던 세상에 융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외국어를 배우고 소통하는 법과 예절을 배우며 조금씩 자신을 더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박도준이 가문을 물려받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학교 기념일 행사 때 우수 졸업생으로서 그도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아름다운 소녀, 저는 긴 붉은 드레스를 입고 활짝 핀 장미처럼 눈부셨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낸 순간 장내는 매혹에 빠졌습니다. 깊고 매력적인 목소리는 듣는 사람을 매료시킬 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선망과 추파를 던지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고 여학생들은 제가 너무 화려하다며 누구를 유혹하려는 것이냐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무대 조명이 꺼지고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조용히 무대를 떠나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박도준은 군중 속에서 마음속에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처럼 어떤 것에도 흔들린 적 없던 남자가 바로 그 순간 이 작은 소녀를 영원히 지켜주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서은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파묻고 양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순간 박도준은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 안쓰러움과 보호하고 싶은 마음,
심지어 약간의 질투심까지 솟아올랐습니다. 주위의 군중은 선망의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고 남자들은 그녀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반면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가 겪는 모든 상처를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는 재빨리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 앞에 섰을 때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작은 어깨에 닿아 마음속에 차오르는 슬픔을 부드럽게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준이 아무리 그녀를 지키고 싶어도 그 역시 자신만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상업 제국을 어깨에 짊어진 젊은 총수였습니다. 그의 삶은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과 끝없는 비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할머니께서 그에게 물었던 한마디에 그는 굳었습니다. 도준아, 그 애와 결혼하고 싶니? 나는 그 애가 아주 마음에 든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후 할머니께서는 돋보기를 쓴 채 항상 새로운 손주 며느리를 세심하게 관찰하시고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녀에게 가정을 관리하는 법과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인자하지만 엄숙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의 돈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도 있는 법이다. 남편의 마음을 잡지 못하는 아내는 그저 자신에게 화풀이할 뿐이야. 옆에 서 있던 박도준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가르침에 반박해야 할지 동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은수는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할머니의 등을 쓸어들이며 다정하게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말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후 그는 즉시 모든 블랙카드를 그녀에게 주었고 돈을 아끼지 않고 그녀가 마음껏 쓰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면 그녀가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블랙카드와 돈이 있어도 그것들이 그녀에게 완전한 안정감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였고 무감각한 숫자가 아니라 그의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비로소 그녀를 달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 서은수가 평화롭게 잠들었을 때 박도준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붉고 도톰한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맞춤은 마치 그가 장미 한 송이를 소중히 다루듯 그녀를 세심하게 아끼고 보살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대체할 수 없는 장미였습니다. 선한 마음이 언제나 사랑으로 보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가치 없는 것들을 떠날 줄 아는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계속 나아갈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진심은 언제나 관계의 가장 튼튼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보답받지 못한다면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붙잡을 수 없으며 그들이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고 자신 또한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놓아버렸을 때 인생은 당신에게 더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이며 우주가 각자에게 부여한 가장 공평한 법칙입니다. 이 이야기는 감동적인 결말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삶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교훈을 남기며 막을 내립니다.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편안한 밤 되시고 당신만의 여정에서 언제나 강하고 선한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후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